전남의 한 바닷가 마을 평화로워야 할 이곳에서 충격적인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의 불륜에서 시작된 집착과 분노, 그리고 끝내 터져버린 끔찍한 사건. 가정과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불륜의 끝, 그러나 기적처럼 살아남은 한 사람의 이야기, 지금 그 진실을 따라가 봅니다. 전남의 한 항구 마을, 새벽 5시면 어김없이 갈매기 소리가 들려오는 곳. 윤정화는 오늘도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카페 문을 열었다. 62세,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바다처럼 넉넉한 마음이라 불렀다. 누구든 찾아오면 차 한 잔은 공짜로 내어주고 힘든 사연을 털어놓으면 밤새도록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 엄마,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아들 도윤이 하품을 하며 주방으로 들어왔다. 35살 대학 졸업 후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3년 전 고향으로 돌아온 뒤로 계속 어머니를 도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정화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우리 아들이 고생이 많아 서울에서 잘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이런 시골까지 내려와서 무슨 말씀이에요. 엄마 혼자 두고 어떻게 서울에 있어요. 아버지는 또 어디 가셨는지 보이지도 않고. 도윤의 말에 정화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남편 한상규는 은퇴한 선장이었다. 40년 가까이 바다를 누비며 가족을 먹여 살렸지만 은퇴 후에는 오히려 집에 있는 날이 드물었다. 일주일에 2~3번은 꼭 밖에서 자고 들어왔고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물어도 대답은 늘 얼버무리기 일쑤였다. 아버지도 나름대로 할 일이 있으신가 보지. 평생 바다에만 있다가 육지 생활이 답답하실 수도 있고. 정화는 애써 밝게 말했지만 도윤은 어머니의 쓸쓸한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최근 들어 아버지의 외박이 더 잦아졌고 통화를 해도 제대로 받지 않는 날이 많았다. 무엇보다 아버지가 집에 왔을 때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았다. 차갑고 무관심했다. 카페는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20년 전 정화가 직접 설계하고 꾸민 공간이었다. 나무로 만든 테이블과 의자, 벽면을 가득 채운 바다 사진들, 그리고 창가에 놓인 화분들까지 모두 그녀의 손길이 닿은 것들이었다. 특히 카페 한쪽 구석에 마련된 작은 도서관은 정화의 자랑이었다. 마을 아이들이 와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아동 도서부터 문학 작품까지 다양하게 구비해 놓았다. 오전 8시 첫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대부분 오래된 단골들이었다. 은퇴한 어부들, 시장 상인들, 그리고 항구에서 일하는 젊은이들까지. 정화는 손님 한 명 한 명의 취향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김 선장님은 오늘도 아메리카노 진하게요. 설탕은 반 스푼만. 정화 씨가 내 입맛을 나보다 더 잘 알아. 덕분에 매일 아침이 행복해. 7순이 넘은 김 선장이 환하게 웃었다. 정화도 따라 웃으며 커피를 내려놓았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카페 입구로 향했다. 혹시나 남편이 들어올까 싶어서였다. 어제 밤에도 연락 없이 나간 채 돌아오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카페는 한산해졌다. 정화는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가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삶 같았다. 행복했던 시간들이 밀려왔다가 어느새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다. 엄마, 차라도 한 잔 드세요. 도윤이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다. 정화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다. 아들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위안이 되었다. 저녁 6시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노을이 바다를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평소라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지만 오늘따라 그 붉은 빛이 불길하게 느껴졌다. 정화는 가슴 한편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었다. 도윤아, 오늘은 일찍 문 닫을까? 손님도 별로 없고 그러세요. 엄마도 피곤하실 텐데 일찍 쉬세요. 도윤이 주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정화는 계산대를 정리하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려 했다. 그때였다. 카페 문이 열리며 종소리가 울렸다. 늦은 시간 손님이 오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정화가 고개를 들어보니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선글라스를 쓴 채였다. 해가 거의 진 시간에 선글라스라니 이상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정화가 평소처럼 친절하게 물었다. 하지만 그 여성은 대답 없이 카페 안을 둘러보기만 했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한 눈빛이었다. 아니, 누군가를 찾는 듯했다. 정화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그 여성의 입가에 걸린 미소가 차갑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정화가 다시 한번 물었지만 여성은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선글라스를 벗지도 않은 채 카페 안을 천천히 둘러보고 있었다. 도윤이 주방에서 나와 어머니 옆에 섰다.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낀 듯했다. 손님, 주문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 곧 문을 닫을 시간이라서요. 도윤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제야 여성이 선글라스를 벗었다. 날카로운 눈매에 진한 화장을 한 얼굴이었다. 정화는 그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적어도 이 마을 사람은 아니었다. 강미선이라고 합니다. 인근 도시에서 중고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성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긴장감이 느껴졌다. 명함을 꺼내 건네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정화는 명함을 받아들었다. 미선 중고품점이라는 이름과 함께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중고품 가게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어떻게 사실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윤정화 사장님 맞으시죠? 미선이 정화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에 도윤이 경계심을 드러냈다. 어머니를 보호하듯 한 발 앞으로 나섰다. 하지만 정화는 아들의 팔을 살짝 잡으며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다. 네, 제가 윤정화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혹시 따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요? 여기서 하기엔 좀 사적인 이야기라서요. 미선이 도윤을 힐끗 쳐다보며 말했다. 그 시선에는 묘한 적대감이 느껴졌다. 정화는 잠시 망설였다. 처음 보는 사람과 단둘이 있는 것이 불안했지만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일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저쪽에 작은 룸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야기하시죠. 정화가 카페 안쪽에 있는 작은 룸을 가리켰다. 평소 모임이나 조용한 대화를 원하는 손님들을 위해 마련해둔 공간이었다. 미선이 먼저 걸어가기 시작했고 정화가 뒤따랐다. 엄마, 저도 같이. 괜찮아, 넌 주방 정리나 마저 해. 금방 끝날 거야. 정화가 아들을 안심시키며 룸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자 밖의 소리가 차단되었다. 작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두 여성이 마주 앉았다. 미선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다가 멈췄다. 그리고는 정화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한상규 씨를 아시죠? 미선의 입에서 남편의 이름이 나오자 정화의 얼굴이 굳어졌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이미 예상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남편의 수상한 행동들, 늦은 귀간 차가워진 태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제 남편입니다만 무슨 일로 남편을 찾으시는지요? 정화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물었다. 미선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에는 조롱과 연민이 뒤섞여 있었다. 남편이라고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남편이었나요? 일주일에 반도 집에 있지 않는 사람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모르겠네요. 처음 뵙는 분이 갑자기 찾아와서 이런 무례한 말씀을. 3년이에요. 미선이 정화의 말을 잘랐다.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다. 상규 씨와 제가 함께한 시간이 3년입니다. 당신은 몰랐겠죠? 남편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 당신은 그저 이 카페나 지키면서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았겠죠. 정화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테이블 아래로 손을 내려 주먹을 꽉 쥐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다. 이 여자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증거가 있습니까? 당신 말을 어떻게 믿죠? 증거요?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보여드릴 수 있어요. 미선이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상규와 미선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다. 레스토랑에서, 여행지에서, 심지어 미선의 집으로 보이는 곳에서 찍은 사진들까지. 정화는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고개를 돌렸다. 그만하세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믿으시나요? 당신의 남편은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의 남편이 아니었어요. 제 남자였죠. 미선의 말에는 소유욕이 묻어났다. 정화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40년 가까이 함께한 남편이 다른 여자와 3년이나 함께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단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 그래서 왜 저를 찾아오신 거죠? 자랑하러 오신 건가요? 자랑이라고요? 천만에요. 전 당신에게 제안을 하러 왔습니다.
미선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눈빛이 이상하게 번들거렸다. 정화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이혼하세요. 깨끗하게 상규 씨를 놓아주세요. 그럼 제가 정당하게 그 사람과 함께할 수 있잖아요. 당신도 더 이상 이런 굴욕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할 필요 없고요. 미친 소리 마세요. 제가 왜 당신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하죠? 불륜을 저지른 건 당신과 제 남편인데. 정화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미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불륜이라고요? 사랑이었어요. 당신이 주지 못한 사랑을 제가 준 거예요. 사랑?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게 사랑입니까? 두 여성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밖에서 도윤이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룸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방음이 잘 되어 있어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다. 미선이 갑자기 일어섰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다. 가방을 거칠게 집어들었다. 그 순간 가방에서 무언가 금속성 물체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정화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들에 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당신에게도 최선의 선택일 거예요. 상규 씨는 이미 마음이 떠났어요. 당신에게는 미련도 없다고요. 나가세요. 당장 나가세요. 정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선이 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다시 돌아섰다.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답을 주세요. 그때까지 답이 없으면 제가 다시 찾아올 겁니다. 그땐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다. 미선이 룸을 나가자 도윤이 황급히 다가왔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그 여자가 뭐라고 했어요? 정화는 아들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세 무너져 내렸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도윤이 어머니를 안았다. 정화는 아들의 품에서 흐느꼈다. 밖에서는 미선의 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라져갔다. 어둠이 내린 항구 마을에는 파도 소리만이 쓸쓸하게 울려 퍼졌다. 미선이 떠난 후 정화는 한동안 아들의 품에서 울었다. 도윤은 어머니가 진정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등을 토닥여 주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싶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엄마, 일단 집에 가서 쉬세요. 나머지 정리는 제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조금만 더 있다가 가자. 정화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다. 룸을 나와 카운터로 향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다. 도윤이 재빨리 어머니를 부축했다. 엄마.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그때 카페 문이 다시 열렸다. 설마 미선이 다시 온 건가 싶어 도윤이 경계심을 드러냈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뜻밖에도 아버지 한상규였다. 술에 취한 듯 얼굴이 붉었고 발걸음이 불안정했다. 여보, 아직 안 닫았어? 상규가 평소와 다름없이 말했다. 정화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방금 전 미선이 보여준 사진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다른 여자와 행복하게 웃고 있던 남편의 모습이 정화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어디 갔다 오는 길이에요? 응? 아, 후배들 만나고 오는 길이야. 요즘 바다 이야기하면서 시간 보내는 게 낙이라니까. 거짓말. 정화는 확신했다. 남편의 옷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났다. 미선의 향수와 같은 냄새였다. 아버지, 엄마가 피곤해 하시니까 일단 집에 가시죠. 도윤이 분위기를 파악하고 중재에 나섰다. 상규가 아들을 흘겨보았다. 내가 마누라한테 말하는데 내가 왜 끼어들어? 그냥 엄마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됐어. 도윤아, 내 아버지랑 할 얘기가 있으니까 먼저 집에 가 있어. 정화가 단호하게 말했다. 도윤은 불안한 표정으로 부모님을 번갈아 보았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다. 엄마. 괜찮으니까 먼저 가. 나중에 갈게. 도윤이 마지못해 카페를 나갔다. 문이 닫히자 정화와 상규, 두 사람만 남았다. 정화가 룸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들어와요. 할 말이 있어요. 상규가 의아한 표정으로 따라 들어갔다. 룸 안에 들어서자 정화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 돌아서며 물었다. 강미선이라는 여자 알아요? 상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취기가 단번에 가신 듯 했다. 하지만 곧 모르는 척하려 애썼다. 누구? 처음 듣는 이름인데. 그 여자가 여기 왔다 갔어요. 당신과 3년째 만나고 있다면서요. 사진도 보여주더군요. 상규가 말문이 막혔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침묵이 흘렀다. 정화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왜 그랬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정화야, 그게 어쩌다 보니 3년을 만났다고요? 어쩌다 보니 그 여자 집에서 잠을 자고 어쩌다 보니 여행을 갔다고요? 정화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상규는 고개를 숙였다. 할 말이 없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 정리하려고 했어. 미선이한테도 그만 만나자고 했다니까. 정리요? 그 여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하던데요. 오히려 저한테 이혼하라고 협박하더군요. 상규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미선이 정화를 직접 찾아올 줄은 몰랐던 것 같았다 뭐. 그 여자가 여기 와서 그런 말을? 네, 일주일 안에 답을 달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다시 찾아온다고 협박까지 하고 갔어요. 상규가 주먹을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듯 했다. 그 미친 내가 분명히 끝내자고 했는데 그 순간 룸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문이 열리며 다시 미선이 나타났다. 눈빛이 이상했다. 뭔가에 취한 듯 초점이 흐렸다. 끝내자고요? 누가 누구한테 끝내자고 해요? 미선이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가방 속에 숨겨두었던 것 같았다. 정화가 그것을 보고 숨이 멎는 듯 했다. 예리하게 빛나는 칼날이었다. 미선아, 그거 내려놔. 미쳤어? 상규가 다급하게 말했다. 하지만 미선은 오히려 칼을 더 높이 들었다. 미쳤다고요? 맞아요, 미쳤어요. 당신 때문에 미쳤다고요. 3년을 바쳤는데 모든 걸 다 줬는데 이제 와서 끝내자고요? 미선아, 제발 진정해. 이러면 안 돼. 상규가 미선에게 다가가려 했다. 그 순간 미선이 칼을 휘둘렀다. 상규가 황급히 피했다. 정화는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다. 당신들이 날 버리려고 작당했구나. 둘이 짜고 날 버리려고. 미선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정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제발 진정하세요. 닥쳐. 당신이 뭔데? 당신만 없었으면 우리는 행복했을 거야. 미선이 정화에게 달려들었다. 상규가 막으려 했지만 늦었다. 칼날이 정화의 복부를 관통했다. 정화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피가 바닥에 퍼지기 시작했다. 정화야. 상규가 아내에게 달려갔다. 미선은 자신이 한 일을 깨닫고는 칼을 떨어뜨렸다. 손이 피로 물들어 있었다. 아니야, 이럴 생각은 없었는데. 미선이 비틀거리다가 벽에 머리를 부딪혔다.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상규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안고 울부짖었다. 정화야, 정화야, 제발 정신 차려. 누가 좀 도와주세요. 밖에서 소란을 들은 도윤이 뛰어들어왔다. 아직 완전히 떠나지 않고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룸문을 열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어머니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고 아버지가 울고 있었다. 그리고 한쪽에는 낯선 여자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엄마, 엄마. 도윤이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정화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도윤이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다. 여기 사람이 칼에 찔렸어요. 빨리 와주세요.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있어요. 도윤이 옷을 찢어 어머니의 상처를 압박했다. 하지만 피는 멈추지 않았다. 정화가 희미한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다. 도윤아, 엄마 말하지 마세요. 힘 아끼세요. 곧 구급차가 올 거예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뭐가 미안해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정화의 눈이 서서히 감기기 시작했다. 도윤이 어머니의 뺨을 두드렸지만 반응이 없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구급차와 경찰차가 동시에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이 정화를 들것에 옮겼다.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고 미선을 체포했다. 카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평화롭던 공간이 피와 비극으로 물들었다. 항구 마을의 고요한 밤은 산산조각이 났다. 병원 중환자실 앞 복도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다. 도윤은 벽에 기댄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어머니는 8시간째 수술 중이었다. 의사는 상태가 매우 위중하다고 했다. 칼이 주요 장기를 손상시켰고 출혈이 심각했다. 한상규는 복도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싸고 있었다. 아들과 눈을 마주칠 용기가 없었다. 도윤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아버지의 불륜이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는 강미선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의식을 되찾은 미선은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했다.
실수였다고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형사들의 추궁이 계속되자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한상규를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담당 형사 박준호가 물었다. 미선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3년 전이요. 제 가게에 중고 선박 부품을 팔러 왔었어요. 그때 처음 만났죠. 그래서 바로 불륜 관계가 된 겁니까? 바로는 아니었어요. 처음엔 그냥 손님과 가게 주인 사이였죠. 그런데 자주 오다 보니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외로워 보였어요. 저도 이혼하고 혼자였고요. 미선의 목소리에는 자기 연민이 묻어났다 하지만 형사는 냉정했다. 그래서 유부남인 줄 알면서도 관계를 가진 거군요. 사랑이었어요. 서로 필요했고 의지했어요. 그 사람도 저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아내와는 이미 끝난 사이라고 형식적인 부부일 뿐이라고 했다고요. 미선이 흥분하며 소리쳤다. 박 형사는 서류를 넘기며 다시 물었다. 한상규 씨가 최근 관계를 정리하려 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미선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한 달 전부터요. 갑자기 만나는 횟수를 줄이더니 일주일 전에는 그만 만나자고 미안하다면서 더는 못 만나겠다고 했어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들 때문이라고 했어요. 아들이 뭔가 눈치를 챈 것 같다고, 더는 가정을 속일 수 없다고. 웃기지 않아요? 3년 동안은 잘만 속이더니 이제 와서 양심이 발동한 건가요? 미선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했다. 박 형사는 메모를 하며 핵심 질문을 던졌다. 그래서 윤정화 씨를 찾아간 겁니까? 네. 그 여자만 없으면 상규 씨가 제게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여자가 놓아주기만 하면 그래서 칼을 들고 간 겁니까? 미선이 움찔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겁을 주려고. 협박이라도 해서 이혼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결국 찔렀잖습니까? 그건 그 순간 이성을 잃었어요. 상규 씨가 저한테 끝내자고 하는 걸 보니까. 3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아서, 그 여자가 모든 걸 빼앗아간 것 같아서 미선이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박 형사는 동정하지 않았다. 집을 수색한 결과 당신 집에서 여러 개의 흉기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보시죠. 박 형사가 증거물을 꺼냈다. 낡은 공책이었다. 미선의 일기장이었다. 여기 보면 1년 전부터 윤정화 씨를 해칠 생각을 적어놨네요. 언젠가는 끝내겠다. 그 여자만 없으면 된다.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런 문구들이 수십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미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한상규 씨도 해칠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배신자는 용서할 수 없다. 둘 다 없애버리겠다. 이것도 당신이 쓴 거 맞습니까? 그건 화가 나서 쓴 거예요. 진짜로 실행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흉기를 여러 개 준비했고 피해자를 찾아가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건 명백한 계획 범죄입니다. 미선이 고개를 떨구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한편 병원에서는 정화의 수술이 끝났다. 의사가 나와 도윤과 상규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일단 위급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어요. 출혈이 너무 심했고 장기 손상도 심각합니다. 앞으로 48시간이 고비가 될 겁니다. 도윤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상규가 아들을 부축하려 했지만 도윤은 아버지의 손을 뿌리쳤다. 만지지 마세요. 도윤아, 아버지 때문이잖아요. 아버지가 그 여자를 만나지만 않았어도, 아버지가 엄마를 배신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도윤의 절규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상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들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경찰이 병원으로 찾아왔다. 상규에게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상규는 순순히 따라갔다. 도윤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온몸에 기계가 연결된 채 누워있는 어머니가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였다.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병원으로 몰려왔다. 정화의 사고 소식을 들은 것이다. 김 선장을 비롯한 카페 단골들이 도윤을 위로했다. 정화 씨는 강한 분이야. 꼭 일어나실 거야. 우리가 다 응원하고 있어. 힘내. 도윤은 고마웠지만 아무런 위안이 되지 않았다. 어머니가 깨어난다 해도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가정은 이미 산산조각이 났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회복 불가능해 보였다. 밤이 깊어갈수록 도윤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 카페에서의 평화로운 일상,
그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버렸다. 미선이라는 여자 한 명의 관계 때문에, 아니 그보다 먼저 아버지의 배신 때문에. 경찰서에서 돌아온 상규가 복도 끝에 서 있었다. 도윤과 눈이 마주쳤지만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부자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깊은 골이 생겨버렸다. 상규는 결국 병원을 떠났다. 갈 곳이 없었다. 집도 카페도 이제는 그의 것이 아니었다. 경찰서 증거보관실. 형사 박준호와 그의 동료 김민정이 미선의 집에서 압수한 물품들을 하나씩 검토하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충격적인 증거들이 놓여 있었다. 이것 좀 보세요. 선배 김 형사가 사진 한 뭉치를 들어 보였다. 정화가 카페에서 일하는 모습을 몰래 찍은 사진들이었다. 날짜를 확인해 보니 1년 전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촬영된 것들이었다. 스토킹이네요. 완전히 집착하고 있었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박 형사가 또 다른 공책을 펼쳤다. 거기에는 정화의 일상 패턴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몇 시에 카페를 열고 언제 집에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까지 모두 적혀 있었다. 월요일 마이너스 오전 6시 카페 오픈, 오후 9시 마감 화요일 마이너스 동일 수요일 마이너스 오후 2시경 시장 방문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기록했네요. 김 형사가 소름 끼친다는 표정을 지었다. 박 형사는 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다. 여기 흉기 구매 내역도 있어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칼들이에요. 날짜를 보니 1년 전부터 하나씩 사모았네요. 부엌칼, 과도, 회칼 종류도 다양해요. 왜 이렇게 여러 개를 산 거죠? 아마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일지 고민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일기장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칼이 가장 확실할까? 한 번에 끝낼 수 있을까? 이런 문구들이요. 두 형사는 섬뜩함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니었다. 철저히 계획되고 준비된 살인 시도였다. 미선의 컴퓨터에서도 충격적인 내용들이 발견됐다. 검색 기록을 보니 치명적인 상처 부위, 과다, 출혈 유발 방법, 살인죄 형량 같은 것들을 반복적으로 검색했다. 심지어 온라인 법률 상담 사이트의 가명으로 질문을 올리기도 했다. 만약 불륜 상대의 배우자를 해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라고 물어봤네요. 답변을 받고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면 감형이 가능한가요? 라고 추가 질문도 했고요. 그래서 범행 당일 일부러 술과 약을 먹은 거군요.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위해서. 박 형사가 한숨을 쉬었다. 미선은 범행 후의 상황까지 모두 계산한 것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한상규에 대한 계획이었다. 미선의 일기장 후반부에는 상규를 해칠 구체적인 계획이 적혀 있었다. 배신자는 더 큰 고통을 받아야 한다. 그의 아내를 먼저 처리한 후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도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두 사람 모두를 죽일 계획이었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상규 씨의 일정도 파악하고 있었어요. 언제 어디서 혼자 있는지, 취약한 시간대가 언제인지 다 조사해뒀어요. 미선의 집 지하실에서는 더욱 끔찍한 것들이 발견됐다. 벽면에는 정화와 상규의 사진이 다트판처럼 걸려 있었고 칼자국이 나 있었다. 마치 살해 연습을 한 것처럼 보였다. 여기 CCTV 영상도 있어요. 카페 주변을 촬영한 것 같은데. 날짜를 보니 범행 일주일 전이네요. 영상을 확인해 보니 미선이 카페 주변을 배회하며 동선을 파악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카페의 구조, 출입구, 주변 환경을 꼼꼼히 살피고 있었다. 박 형사는 미선을 다시 조사실로 불렀다.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며 추궁했다. 이 모든 증거를 보고도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실 겁니까? 미선은 침묵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1년 전부터 계획하셨죠? 처음엔 그저 상규 씨를 되찾고 싶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증오로 변했고 결국 살인 계획으로 발전한 거 아닙니까? 심지어 상규 씨까지 죽일 계획이었잖아요.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과 집착이었던 거죠. 미선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차갑고 공허했다. 그래요. 다 계획했어요. 하나하나 준비했죠. 그 여자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보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제가 상규 씨와 몰래 만나느라 전전긍긍하는 동안 그 여자는 당당하게 아내 행세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다. 없애고 싶었어요. 그 여자만 없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상규 씨도 저한테 돌아올 거고 저도 정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상규 씨도 죽일 계획이었잖아요. 미선의 눈빛이 변했다. 증오가 가득했다. 그가 저를 버렸으니까요. 3년을 함께 했는데 수없이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결국 가족을 택했어요. 저는 그저 잠깐의 유흥이었던 거죠. 그런 배신자는 죽어 마땅해요. 박 형사는 고개를 저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끔찍한 범죄였다. 약물 복용도 계산된 거였죠?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위해서? 네. 변호사를 통해 알아봤어요. 술과 수면제를 같이 먹으면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이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고 미선은 모든 것을 알면서도 실행에 옮긴 것이었다. 한편 미선의 과거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10년 전 이혼한 전 남편은 미선의 극심한 집착과 감시를 견디지 못해 떠났다고 진술했다. 당시에도 미선은 남편을 스토킹하고 협박했었다. 그 여자는 정상이 아니었어요. 제가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를 가는지 다 감시했죠. 조금만 늦으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했고 제 휴대폰과 이메일을 다 확인했어요. 결국 견디다 못해 이혼했는데 그 후에도 1년 넘게 스토킹당했습니다. 전 남편의 진술은 미선의 병적인 집착 성향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위험한 인물이었던 것이다. 정신과 의사의 감정 결과도 나왔다. 미선은 경계성 인격장애와 편집성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극도의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과 타인에 대한 병적인 집착이 특징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악 판단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행한 겁니다. 검찰은 이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미선을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계획적 범행이었고 죄질이 극히 나빴으며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중형이 예상되었다. 지방법원 301호 법정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방청석은 가득 찼다. 마을 사람들과 언론인들이 뒤섞여 있었다. 도윤은 검은 정장을 입고 맨 앞줄에 앉았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아버지 한상규는 끝내 오지 않았다. 피고인을 입정시켜 주십시오. 재판장의 말에 강미선이 수갑을 찬 채 들어왔다. 수감 생활로 많이 야위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도윤과 눈이 마주쳤지만 미선은 아무런 감정도 보이지 않았다. 검사가 일어나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피고인은 2024년 10월 15일 저녁 7시경 전남 모항구 소재 바닷카페에서 피해자 윤정화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는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죄로서 미선의 변호인이 손을 들었다. 젊은 국선 변호사였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습니다. 오랜 기간 복용해 온 신경안정제와 수면제, 그리고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병원 진료 기록과 약물 처방전을 제출하겠습니다. 피고인은 3년 전부터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치료받아 왔습니다. 검사가 즉각 반박했다. 재판장님, 피고인이 약을 복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범행을 위해 의도적으로 복용한 것입니다. 피고인의 일기장에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위해 약과 술을 먹어야 한다는 내용이 명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다. 스크린에 미선의 일기장이 띄워졌다. 범행 일주일 전에 쓴 내용이었다. D-데이가 다가온다. 계획대로 실행하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약을 2배로 먹고 소주도 마셔둬야 한다. 변호사가 그래야 감형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다. 재판장이 질서를 요구했다. 변호인이 다시 일어났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한상규 씨와의 관계로 인해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3년간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정리당한 충격으로 변호인, 그것이 살인미수의 정당한 사유가 됩니까? 재판장이 날카롭게 물었다. 변호인이 머뭇거렸다. 검사가 증인을 신청했다. 첫 번째 증인은 담당 형사 박준호였다. 증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다수의 흉기와 피해자를 스토킹한 증거들, 그리고 구체적인 살해 계획이 담긴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언제부터 계획된 것으로 보입니까? 최소 1년 전부터입니다. 흉기 구매 내역을 보면 2023년 11월부터 하나씩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다. 1년이나 어머니의 죽음을 계획했다는 사실이 분노를 치밀게 했다. 두 번째 증인은 정신과 의사였다.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감정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경계성 인격장애와 편집성 인격장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선악 판단 능력을 상실할 정도는 아닙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잘못됐음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했다 하지만 인격장애가 있다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격장애는 성격의 문제이지 정신병이 아닙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할 충분한 인지 능력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증인은 미선의 전 남편이었다. 화상으로 증언했다. 전 부인과 이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극도의 집착과 감시 때문이었습니다. 제1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조금만 연락이 안 되면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폭력적이라는 것은 물건을 던지거나 자해를 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회식에 늦게 들어왔다고 부엌칼을 들고 위협한 적도 있습니다. 미선이 고개를 떨구었다. 과거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었다. 검사가 최종 변론을 시작했다. 피고인은 1년 이상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흉기를 모으고 살해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심지어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방법까지 모색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획살인 미수입니다. 검사가 도윤을 가리켰다. 피해자는 기적적으로 생명은 건졌지만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가정은 파괴되었고 아들은 어머니를 잃을 뻔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모든 비극의 가해자입니다. 변호인의 최종 변론은 초라했다. 피고인도 피해자입니다. 불륜 관계에서 버림받은 또 다른 피해자입니다. 물론 그것이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정상 참작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재판장이 미선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주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미선이 천천히 일어났다. 방청석을 둘러보다가 도윤과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재판장이 다시 물었다. 피고인,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저는 사랑했고 배신당했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게 한 것뿐입니다. 그 여자가 있는 한상규는 절대 제게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도윤이 벌떡 일어났다. 미친 당신이 우리 가정을 파괴했잖아. 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법원 경위가 도윤을 제지했다. 재판장이 정리했다. 피고인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전혀 반성하지 않는군요. 재판장이 배심원들과 눈빛을 교환했다. 이미 결론은 정해진 듯 했다. 일주일 후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했다. 피고인의 범행은 극히 계획적이고 잔인합니다. 오랜 기간 준비하여 무고한 피해자를 공격했고 현재까지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명백히 자신의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고 오히려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약물을 복용한 정황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법정에 긴장감이 흘렀다. 도윤은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다.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 강미선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미선은 두 손을 깍지 끼고 있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35년에 처한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흘러나왔다. 미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재판장을 바라보았다. 변호인도 놀란 듯 입을 벌렸다. 35년 사실상의 종신형이었다. 재판장이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닌 1년 이상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미수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했고 다수의 흉기를 준비했으며 범행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이는 죄질이 극히 불량합니다. 미선의 다리가 풀렸다. 법원 경위가 부축했다. 더욱이 피고인은 불륜 관계를 유지하며 한 가정을 파괴했고 그것도 모자라 무고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습니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회복하더라도 평생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도윤은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는 사건 이후 2달째 의식불명 상태였다. 의사들은 깨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죄는커녕 추가적인 상처를 주었습니다. 재판장이 미선을 직접 바라보며 말했다. 피고인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지 소유하고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사랑이 아닌 집착이고 광기였습니다. 미선이 갑자기 소리쳤다. 불공평해요. 저만 처벌받는 게 말이 되나요? 한상규는 그 남자는 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죠? 재판장이 차갑게 대답했다. 분류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지만 살인미수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선택이 이런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미선이 무너져 내렸다. 변호인이 항소하겠다고 했지만 재판장은 단호했다. 항소심에서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 재판이 끝나고 미선이 끌려나갔다. 도윤과 눈이 마주쳤지만 미선은 고개를 돌렸다.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 밖으로 나온 도윤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35년형 정의는 실현됐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어머니는 여전히 병원에 누워있고 아버지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연락을 끊었다. 도윤은 곧장 병원으로 향했다. 중환자실에는 여전히 어머니가 누워있었다. 인공호흡기와 각종 기계에 연결된 채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다. 엄마, 재판 끝났어요. 그 여자 35년형 받았어요.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도윤은 계속 말했다. 정의가 실현됐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엄마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뜻밖에도 한상규였다. 2달 만에 보는 아버지는 많이 야위어 있었다. 수염도 덥수룩했고 옷도 남루했다. 도윤아, 왜 이제 오신 거예요? 도윤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상규는 아내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정화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상규가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다. 도윤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분노와 연민이 뒤섞였다. 아버지,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알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정화한테 한 번만이라도 사과하고 싶었어. 엄마는 듣지 못해요. 의식이 없다고요. 상규가 정화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이었다. 2달 동안 죽을 생각만 했어. 내가 죽으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하지만 그것도 비겁한 도망이더라. 최소한 정화가 깨어날 때까지는 살아있어야겠다고 생각했어. 도윤이 한숨을 쉬었다. 엄마가 깨어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깨어날 거야. 반드시 깨어날 거야. 그때까지 여기서 기다릴 거야. 상규는 병실 한 구석에 있는 보호자 침대를 가리켰다. 여기서 지내도 되겠니? 아버지, 내가 허락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어. 평생 속죄하며 살 거야. 정화가 깨어나면 무릎 꿇고 용서를 빌 거야. 용서해주지 않아도 계속 빌 거야.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를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막을 수도 없었다. 그날 밤 도윤은 카페로 갔다. 사건 이후 문을 닫은 카페는 먼지가 쌓여 있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텅 빈 공간을 비췄다. 도윤은 어머니가 앉아있던 카운터에 앉았다. 여기서 어머니는 매일 손님들을 맞이했다. 따뜻한 커피와 미소로 사람들을 위로했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핸드폰이 울렸다. 병원이었다. 한도윤님이시죠? 지금 바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설마 어머니가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어머니가. 잠깐만요.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가 중환자실로 안내했다. 도윤이 들어가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정화가 눈을 뜨고 있었다. 엄마. 도윤이 달려갔다. 정화는 아직 말을 할 수 없었지만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기적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뇌 손상이 심해서 깨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었는데 의사도 감격스러워했다. 상규도 뛰어들어왔다. 정화야. 정화야. 정화가 남편을 보자 표정이 복잡해졌다. 상규는 또다시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평생 속죄할게. 정화가 힘겹게 손을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용서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그 다음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미세하게 미소 지었다.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비록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정화가 깨어났다는 소식이 퍼진 것이다. 김 선장을 비롯한 단골들이 모두 왔다. 정화 씨가 깨어났다니. 역시 강한 분이야. 모두가 기뻐했다. 비록 긴 재활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희망이 생겼다.
정화는 살아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새로운 시작이었다. 정화가 깨어난 지 6개월이 지났다. 재활병원의 물리치료실에서 정화는 평행봉을 잡고 한 걸음씩 걷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칼에 찔린 상처는 아물었지만 신경 손상으로 왼쪽 다리를 제대로 쓸 수 없었다. 엄마 천천히 해요. 무리하지 말고. 도윤이 옆에서 어머니를 부축했다. 정화는 아들을 보며 힘겹게 미소 지었다. 말은 아직 어눌했지만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도윤아, 카페는 어떻게? 걱정 마세요. 다시 열 준비하고 있어요. 김 선장님이랑 동네 어르신들이 다 도와주고 계세요. 정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카페, 그녀의 모든 것이었던 공간. 비극의 현장이 되어버렸지만 여전히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한상규는 병원 복도 끝에서 멀찍이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매일 병원에 왔지만 정화 앞에는 나서지 못했다. 정화가 자신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혼 서류는 이미 제출된 상태였다. 아버지도 계시네요. 도윤이 아버지를 발견했다. 상규가 고개를 숙였다. 그냥 멀리서라도 보고 싶어서. 엄마는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알아. 하지만 정화가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는 지켜보고 싶어. 도윤은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도 나름대로 속죄하고 있었다. 집을 팔아 어머니의 병원비를 대고 매일 병원에 와서 지켜보고 카페 재개장 준비도 뒤에서 돕고 있었다. 하지만 정화는 그 모든 것을 거부했다. 아버지, 이혼 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 아마 다른 도시로 떠날 것 같아. 여기 있으면 정화한테 계속 상처가 될 테니까. 후회하세요? 상규가 쓴웃음을 지었다. 후회라는 말로는 부족해. 내가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 그저 정화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뿐이야. 그때 도윤의 핸드폰이 울렸다. 검찰청이었다. 한도윤 씨, 강미선 수용자가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도윤이 놀랐다. 미선이 면회를 신청하다니. 저를요? 왜요?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거절하셔도 됩니다. 도윤은 고민했다. 그 여자를 다시 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무언가 마무리가 필요한 것 같기도 했다. 일주일 후 도윤은 구치소를 찾았다. 철창 너머로 미선이 앉아 있었다. 수감 생활로 더욱 야위었고 머리는 반백이 되어 있었다. 왜 불렀습니까? 도윤이 차갑게 물었다. 미선이 고개를 들었다. 예전의 날카로운 눈빛은 사라지고 공허함만 남아 있었다. 사과하고 싶어서요. 이제 와서요. 알아요. 너무 늦었다는 거 하지만 매일 악몽을 꿔요. 당신 어머니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모습이 계속 떠올라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다. 감옥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 그런 괴물이 되었는지. 사랑이라고 믿었던 게 사실은 집착이었고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게 남의 불행 위에 세우려던 신기루였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용서해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럴 자격도 없고요. 그저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모든 것을 망쳤다고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가 달라집니까? 엄마는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해요. 우리 가정은 산산조각 났고요. 미선이 눈물을 흘렸다. 알아요. 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적어도 당신과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을 덜었으면 해서. 당신이 진짜 사과하고 싶다면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35년 후에도 영원히. 도윤이 일어섰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미선은 철창을 잡고 흐느꼈지만 도윤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구치소를 나온 도윤은 곧장 카페로 향했다. 재개장을 앞둔 카페는 새롭게 단장되어 있었다. 피가 묻었던 바닥은 새 나무로 교체되었고 벽은 밝은 색으로 다시 칠해졌다. 룸은 아예 없애고 오픈된 공간으로 만들었다. 도윤아, 왔구나. 김 선장이 반갑게 맞았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카페 재개장을 돕고 있었다. 정화 씨는 어때? 많이 좋아졌니? 네, 이제 조금씩 걸을 수 있어요. 다음 달에는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이다. 정화 씨가 돌아오면 이 카페도 다시 활기를 찾을 거야. 도윤은 카운터에 섰다. 어머니가 늘 서 있던 자리였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다. 저녁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엄마, 나는 아버지처럼 도망치지 않을게요. 진실을 끝까지 지킬 겁니다. 도윤이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다짐했다. 액자 속 정화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것은 비극이 일어나기 전 행복했던 시절의 모습이었다. 다음 날 정화가 휠체어를 타고 카페를 찾았다. 도윤이 밀어주는 휠체어는 천천히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여기 많이 변했네. 정화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목소리는 아직 어눌했지만 분명했다. 엄마가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바꿨어요. 문턱도 없애고 테이블 간격도 넓히고 정화가 카운터를 만졌다. 매일 서서 커피를 내리던 곳,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곳, 그리고 그날 밤 비극이 시작된 곳.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당연하죠. 엄마는 강한 분이잖아요. 바다처럼 넉넉한 마음을 가진 분이라고 다들 그러잖아요. 정화가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다가 빠져나가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삶도 그런 것일지 모른다. 아픔이 밀려와도 언젠가는 빠져나가고 다시 평온이 찾아오는 것. 도윤아, 네, 엄마 고마워. 곁에 있어줘서. 도윤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차갑던 손이 이제는 따뜻했다. 생명이 돌아온 것이다. 며칠 후 바다 카페는 다시 문을 열었다. 첫 손님은 김 선장이었다. 정화 씨, 정말 반가워요. 커피 맛이 그리웠어요. 정화가 휠체어에 앉은 채로 커피를 내렸다. 손은 떨렸지만 정성은 여전했다. 도윤이 옆에서 도왔다. 하루 종일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다. 모두가 정화의 복귀를 축하했다. 비록 예전과 같을 수는 없지만 새로운 시작이었다. 저녁이 되자 카페는 조용해졌다. 정화와 도윤 단둘이 남았다. 도윤이 어머니에게 차를 따라주었다. 엄마, 이제 새롭게 시작해요. 과거는 잊고. 정화가 고개를 저었다. 잊을 수는 없어. 하지만 용서하려고 노력할게. 미선을요? 아니, 나 자신을. 정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도윤이 어머니를 안았다. 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밀려오고 빠져나가는 영원한 리듬. 항구의 카페는 다시 불을 밝혔다. 광기는 파멸로 끝났지만 남겨진 사람들은 상처를 안고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것이 삶이었고 그것이 희망이었다.